밑에 또 계신가요? 선생님들.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황희창 FSR이라고 합니다. 메트라이프 생명 들어보셨어요? 예. 고객이세요? 제가 오늘 소중한 시간 인사드리고 드릴 말씀은 오늘 상품 내용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BMW 본사에서도 하고, SK 네트워크에서도 하고, 텔레텍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회계법인 가서도 강의도 좀 했었고,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앞으로 재테크 하시는데,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감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목. 진짜 오랜만에 집어봐요. 옛날 주일학교에서 교사할 때 그때 보고 백목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다며요. 요즘은 좋게 나오나요? 근데 여자 선생님들은 다 미스신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예. 아부성 멘트였습니다. 부자 되셔야 되잖아요, 부자. 부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부자가 있고, 또 하나는 재정적 부자가 있어요. 혹시 마음의 부자 계세요? 그러세요? 요즘 세상이 빡빡하니까, 제가 강의하다가 보면, 마음의 부자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재정적 부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시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으면. 제 고객 중에 제일 많으신 분은 자산 규모가 한 180억 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30억 규모도 있으신데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돈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누가 내 돈 뺏어갈까봐 걱정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부자는 그냥 단순히 돈의 수치가 많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토인비가 그런 말 했거든요. 부자 되려면 그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굴러가는 방향에 내가 서 있어야 된대요. 근데 돈이 굴러가는 방향이 어딜까요? 큰일 났어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부자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 선생님들처럼 처음에는 근로소득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몸뚱아리로 돈을 벌죠. 돈을 열심히 버시다가 어느 타이밍부터 혹을 하나씩 다세요. 혹을. 그러다 보니까 이 혹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사실상 이 시스템이 벌어주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소득이라고 해요. 그럼 이 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부동산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겠죠. 또 그리고 경매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매장을 차려서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금융상품을 통해 가지고 재산 증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희 씨가 오늘 수가 틀리셨어요. 그래갖고 몽고에 가서 2달 동안 말 타고 온다고 해도 돈이 벌리시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부동산으로 재미 보신 분 있으세요? 얘기하면 밥 사야 되니까 얘기 못하죠.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좀씩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혹들을 만들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펌프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선생님 펌프질 해보셨어요, 이거? 어릴 때 해보셨죠? 펌프질 하시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먼저 이렇게 좀 넣어야 돼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펌프 규모에 따라서 내가 넣는 물의 사이즈는 다른데 물을 넣어야지만 물이 딸려오거든요. 재테크에 있어서도 그런 게 뭐라고 하냐면 그 마중물을 우리가 종잣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일부분은 이미 이런 시스템들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누구나 다 부동산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경매를 할 수 있거나 매장을 차릴 수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금융상품을 통해서 돈을 좀 모아 가셔야 돼요. 돈에 굴러가는 방향을 좀 알아보려면 우리가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경제 지표들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경제 지표 얘기할 때 금리를 제일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이제 주식시장.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뭐 환율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굴러가는 방향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요즘 금리 어떠신지 아세요? 오르고 있어요? 네, 오르고 있어요. 아주 많이 내렸다가 오르고 있어요. 다음 달 되면 다소 올라서 지금 0.5%는 오를 것 같고 많이 오르면 1%까지 오른다. 그러니까 좀 내년까지 봐갖고 오르는 경향은 있는데 너무 낮아요, 사실은. 저축 다 하고 계시죠? 요즘 은행 금리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3%대예요) 은행 금리가. 어디 은행을 주로 거래하세요? 국민은행이요.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대략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은행이 여기 있어요. 1년짜리 정기적금이 지금 몇 프로냐면 3.05%예요. 너무 낮죠? 안 보이죠? 3%대인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4.8%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을 넣어놓게 되면 이자가 붙을 거예요. 3%가 1년에. 그래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세금이 몇 프로냐면 15.4%예요. 근데 어쨌든 이자가 남았는데 사실상 돈의 가치가 1년에 4.8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궁금하니까 선생님 초등학교 때 짜장면 얼마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젊으시군요. 저 때 700원 했거든요? 궁금했어요, 조금. 아, 젊으신 거예요? 저희 땐 700원 했거든요. 근데 요즘 3,000원 하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700원 주고 짜장면 먹었는데 요즘은 반 그릇도 못 먹잖아요.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1억을 넣으면 3% 받지만 얘가 물가 상승률하고 금융이자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면 173만 원씩 까지는 거예요. 3%를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은 저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저축을 그래도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다 하셔야 되냐? 제2금융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2금융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호저축은행 들어보셨죠? 거래하시는 분. 안 하세요? 아, 지금 여기 좀 스크린이 없어서 좀 불비한데 우선 가려봐요. 상호저축은행이 이번 달 제일 높은 데가 현대 스위스예요. 근데 6.2%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신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여기는 5%대예요. 지금 은행 3%라고 했죠? 왜 이용을 안 하세요? 6%인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위험할까 봐요. 위험할까 봐. 그죠? 내 돈 날리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혹시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정부 지급 보증을 해요. 금융감독원 예하에 예금자 보호공단이 있어요. 거기에다 모든 제1제2금융권에서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망하면 정부에서 지급 보증하는 거예요. 리스크는 딱 2달이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만 지급 정지하고 세 번째 달부터 돈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엔 그게 있는 거예요. 야, 6%나 3%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근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잠깐만요. 혹시 72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72. 이건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으세요. 그 남자친구랑 얘기 좀 해보시고 또 부인하고도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숫자예요. 제가 전 직장은 삼성 재무팀에 있었어요. 거기 세금 업무에 있었는데 이거 회계사들이 많이 쓰는 숫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복리계산법인데 3%예요.
내 돈 1억을 넣어놓으면 언젠가 2억이 되겠죠. 몇 년 걸릴까요? 3%면. 1억, 2억 되는데. 70이 나누기 3 하시면 돼요. 24년 걸려요. 6%면 어떻게 되시냐면, 여기 수학 선생님 계시죠? 말 잘해야 되죠? 이따 신문으로 보여드릴게요. 맞는 말이거든요. 6%시면 대략 12년이에요. 그죠? 10%면 몇 년일까요? 70이 나누기 10 하시면 돼. 7.2년. 15%면 4.8년. 이게 이렇게 더블되는 기간 산정할 때도 이걸 쓰고 물가 상승률 계산할 때도 이걸 써요. 그러니까 1억의 가치가 언제 5천만 원이 되느냐? 10%면 7.2년 후에 1억의 가치는 5천만 원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물가 상승률이 4에서 5, 6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20년 정도 되면 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금고에다 이렇게 돈 넣으시면 안 돼요. 돌리셔야 돼요. 어쨌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3%인 사람이 이때 가서 야, 나 2억이야 할 때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난 4억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3%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저축이 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낮지만 그래도 내 돈의 일부는 안전한 데 돼야 되고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이제 상호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활용하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 상호저축은행 잘 안 보이죠? 압구정하고 강남역 가면 쭉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4천만 원씩 넣어놓거든요. 은행별이에요, 은행별. 그래서 지방은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상호저축은행들이 다.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는 제일 높은 데 선택하시면 되고 또 하나 한번 그래도 좀 안전한 데 찾을 때는 지점이 2개 이상 있는 거면 돼요. 지점이 2개 이상 있으려면 자기 자본 비율이 15%가 넘어야 돼요. 그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찾으셔서 저축하실 때 하루 귀찮으면 이런 차이가 와요. 이게 2억이냐 4억이냐.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셔가지고 앞으로 한 30년은 저축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금리를 말씀드렸는데 금리는 너무 낮다. 그래서 저축하기 참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 찾아서 하셔야 된다. 부동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죠. 좋으세요? 돈 좀 버셨어요? 공개할 수 없으세요? 짜장면 사셔야 되나 보죠? 부동산 좋죠. 저도 돈 벌었어요. 제가 2002년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때 노원구 올개동 아세요? 거기 이제 돈 없는 신혼들이 처음 짓고 하는 데가 거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갖고 있는 데 3천만 원이었어요. 직장 생활해 갖고. 그리고 회사에서 삼성은 2,500 무이자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홍콩 상하이은행에서 HSBC 은행에서 30년 원금 균등할 상환으로 나머지 잔액을 채워서 8,650만 원 주고 아파트 22평을 샀어요. 이게 2002년 11월에 샀거든요. 근데 이놈이 2003년 4월 되니까 얼마까지 갔냐면 1억 2,500까지 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 돈 3천만 원 가지고 하나도 내 돈 갖고 안 하고 대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와, 내가 갖고 있는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벌었잖아요.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 당산역에 푸르지오 아파트를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이 집이 지금 얼마 할 것 같으세요? 1억 2,500이에요. 그때 판차고 하나도 안 올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부동산은 불패였어요. 불패. 왜? 우리나라 가치관, 여기 지금 지긋하신 어르신도 계신데 우리나라 가치관이 내 땅 한 마지기, 내 집 한 칸이 정말 중요해요. 내 방 한 칸, 내 땅 한 마지기.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되게 형제가 4분에서 6분이신데 이분들은 하여튼 돈 버는 거 다 올인하셔갖고 집을 사셨어요. 그리고 요 밑에 세대가 이제 저희 세대죠. 보면 되게 형제가 2명에서 3명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 몇 명 나는지 아세요? 네, 0.9명이에요. 선생님 몇 분 나셨어요? 예, 요즘 0.9명 낳는 세대예요.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요 대비 공급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서울 경기권의 주택 보급률은 뭐냐면 단독으로 사는 단독 세대주 숫자하고 그리고 가구 수의 비율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가구 수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혼자 사시는데 집이 없으신 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돈 많으신 분들이 2-3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요 대비 공급인데 앞으로 기간 산업이니까 아파트의 수요는 계속 그 공급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죠? 리모델링이나 뭐 그런 것 제외하고도 임대 주택 또는 기타 분양을 계속 할 건데 이제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이다라고 간주를 했어요. 831 대책의 골자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저거예요. 양도세 50%. 재산세 1%로 가자. 이게 주 요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1억 주고 산 아파트가 2억이 됐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5천만 원은 세금으로 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 걸렸어? 15년 걸렸어요. 그럼 사실상 이거의 상승률은 2%예요. 집값 상승률은. 은행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돈 5천을 떼고 나와야 돼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전하고 달라요. 이제 부동산 가지고 돈 버는 건 쉽지 않아졌어요. 땅은 어떠냐? 땅도 시스템 마련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아주 지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돈 2천 가지고서 땅, 뭐 점땅을 사든 뭘 딱 사놓고서 요거 바라보고서 금방금방 회전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경계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렇게 아주 부자들은 저택을 소유하고 앞으로는 분명히 렌트 시대가 올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 월세에 사느냐. 그게 부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올인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 집을 이렇게 샀어요. 올인해서. 그 다음에 이게 부채를 하나 이렇게 달아놔요. 그 다음에 다시 집을 사요. 더 좋은 집을. 그리고 또 부채를 달아놔요. 그리고 버는 족족 부채를 갚아요. 또 집이 나오면 집을 사요. 근데 지금 40대 초중반만 해도 이것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살 날은 30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근데 갖고 있는 건 집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근로소득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집을 뜯어먹고 사셔야 돼요. 열심히 번 목동 아파트를 갖고 다시 부천으로 가셔야 되고 평촌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지금까지는 이게 가능했어요. 이렇게 집 한 번 옮기면 3천에서 심하면 1억도 올라줬거든요. 옮길 때마다.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 다 내 집 마련을 꿈을 갖고 계시고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올인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집을 갖고 계신 건 좋아요. 그리고 집을 갖고 계실 땐 부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년 원금 균등활성안에 장기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지 내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부동산을 갖고 계셔야지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여 있다 보면 내일이 없어요. 집값도 안 오르니까.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동산 좋으세요. 근데 부동산을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첫 번째 호재가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업이나 상가나 기타 이런 또는 호재가 있어서 뭐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거나 9호선 생기는 그 축선 있죠. 영등포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나 아니면 아파트는 40평대 이상 서울에서는 그건 투자 가치가 아직도 조금 있어요. 왜냐면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또는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는 곳 그건 앞으로도 계속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이 아주 쉬울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주식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백목이 날리는 강의를 처음 해보고 있어요. 주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주식 하시는 분. 선생님은 부동산만 하세요? 주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주식이 되게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주식을 1000을 4번 찍었어요. 이렇게. 4번째 찍고 지금 이렇게 1100, 12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을 한번 찍으면 7개월 안에 700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1000 찍고 나서 이상하게 계속 가요. 왜 그럴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우앤존스 지수라고 미국 지수인데요. 잠깐 보실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얘네가 지금은 10,000포인트인데 1982년만 해도 800포인트였어요. 그리고서 1000을 5번 찍고서 10,000까지 올라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야후 주식 한 주 있죠? 야후 주식 10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을 것 같으세요? 5억 3천까지 갔어요. 10만 원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월마트도 그렇게 갔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참 괜찮게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천을 4번 찍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얘네는 먼저 들어온 게 기업연금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식시장에서 돌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건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주식으로 편입됐어요. 그러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국민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올 연말부터 기업연금이 확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전체에서 40%를 차지해요. 자금 비율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30%.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주식시장이 아주 요동을 쳤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왜냐면 기관에 대한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돈 갈 데가 없어요. 금리 낮고 부동산 재미 없어지니까 돈이 주식으로 많이 몰려요. 적립식 펀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시죠? 요즘 3명에 1명꼴로 해요. 한 달에 돈 들어오는 게 적립식으로 들어오는 돈이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되게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그때처럼 이렇게 황망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란 예측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까요? 만까지? 통일되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좀 관건인데, 근데 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해가지고 10만 원짜리가 5억 3천 되면 어떻게 해요? 배 아파서. 그죠? 주식시장이 어쨌든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